그 이전에 나는 대학을 30이 돼서 졸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은 사람이 7년, 작기 늦은 사람은 한 3년 차이로 나이가 많아서 인류 회사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만 27세 혹은 28세 연령 제한이 있어서 나는 그때 벌써 만 29세였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 사무실에 갔더니 우리 요업을 가르치던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장 하신 이종건 박사가 우리 요업을 담당하고 했었는데 나를 보고 신군 취직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교수님 나이 30이 됐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아직 취직할 곳이 없어서 취직을 못했습니다 했더니 그 이종건 박사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대한독일 사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성실한 사람이 있으니 좀 만나봐주라 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 그 다음날 대한독일에 갔더니 대한독일 사장이 바로 만나가지고 이종건 박사가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믿고 쓴다 그러면서 대한독일에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졸업 전에 취직을 했던 겁니다. 대한독일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구실에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큰 회사고 오래된 회사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있던 회사인데 내가 입사할 때 회사가 60년 된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망한 회사를 그 윤보선 대통령의 그 동서되는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부도 직전에 이르는 아주 위태로운 회사였어요. 근데 한 1년을 근무를 하는데 석 달씩 월급이 밀리고 도저히 그거를 가지고는 처자식도 먹여 살릴 월급이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서 종고무부가 연락이 왔는데 롯데에서 동방아름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일본 가서 공부해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화학공학과가 필요하니까 네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가 왔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는 서울은 안 간다, 특히 롯데는 안 간다 하고 결심을 했던 터라. 왜 그러냐면 롯데가 내 공부할 때 돈 좀 다녀주려고 하는 걸 안 다녀줘서 나는 사실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대한독일가 그렇게 어려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있을 직장이 못 된다 싶어서 겨우 차비 몇 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때 동방아루미늄 대표이사가 신춘호 회장이었는데 사장이었는데 그 신춘호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 내 여기서 근무하겠다 하면서 시작한 게 동방아루미 주식회사 지금 롯데 알루미늄의 전신입니다만도 그때 와서 오자마자 서류를 주면서 당장 일본가 공부하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서류를 만드는데 서류 만드는 데만 석 달 걸렸습니다. 그때는 신원 조회가 막 엄청 엄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문제가 없어서 그 가을에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고 1년간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롯데 알루미늄 상사 멤버로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장 짓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일본에 연수를 간 것이 포장재 만드는 일,
알루미늄 박을 이용한 포장재 만드는 일을 내가 맡아가서 연수한 곳이 그때 그 시절에 일본의 그 통산성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연수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해외 기술자를 불러다가 연수해가지고 보내면서 일본 통산성하고 관련이 맺어져가지고 일본 산업을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일본의 해외기술연수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초청으로 갔는데 내가 기사고 내 밑에 그 기공급들 한 12명을 데리고 1968년 9월에 일본을 가서 통산성 장학금을 75%를 줍니다. 나머지 25%만 연수비를 그 부른 회사에서 지급을 하면 연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9개월 연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웠는데, 그 9개월 연수하는 것이 연수협회에서 2달을 하고 나머지 7달을 지정한 회사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에 세계에서도 제일 큰 대일본 인쇄라는 곳에 가서 연수를 하고, 그래 와서 롯데 알루미늄, 그때는 동방알루미늄이었죠. 가공 분야를 담당해서 총책임을 맡아서 개척을 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알루미늄 가공 쪽에 그 일을 내가 다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뭐 특허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특허 한 서너 건 되고, 실용 신안이 한 7, 8건,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이 10여 건, 그런 많은 걸 했는데, 그때 마침 특허청에 국장이 내 고등학교 동기가 있어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허 사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마알루미늄하고 알루미늄 접시 관계 디자인 문제로 재판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본에서 벌써부터 그런 제품이 있었다 하는 증명을 가져와서 성소한 적도 있고, 내가 특허 심판을 걸어가지고 진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롯데급 내포지 그 은박지하고 접촉하는 종이, 그 종이 자체의 질에 대한 특허가 기 나 있는 거를 했다가 특허 심판에서 진 적도 있고, 특허 관련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큰 일을 한 것은 키스트라고 있었습니다. 한국기술연구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술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새로운 제품 연구, 그 다음에 규격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내가 전문위원으로서 그 한국의 포장관계 또 알루미늄 관계의 모든 특허 심사, 또 실용신안, 디자인 이런 것을 위원이 됐고, 그런 것을 하는 위원이 됐고, 그 때문에 특히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은 ASTM, 세계규격협회 ASTM의 위원이 돼서 세계에서 들어오는 특허가 분기마다 막 책상에 이만큼씩 쌓이는 걸,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사인회가 보내는 그런 일도 했고, 디자인 포장센터에 나가서 기술자 양성에 강의를 하면서, 그때가 쓴 책이 5판을 나가도록 아주 우리 기술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그 회사에 있을 때인가요? 회사 옮기고 난 다음인가요? 책이 내가 롯데 알미늄 연구실장 할 때 내가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에서 기술 유출이라고 사장이 나를 나무라게 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내가 쭉 설명하면서 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이거는 보편화된 기술까지만 여기 썼다고 얘기가 양해를 구했고 그랬어요. 그다음 회사를 옮기셨죠. 내가 기술부장을 하고 할 때 롯데 알미늄이 아주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최현열 씨가 주축이 돼서 운영하던 회사가 모 부정 사건에 걸려가지고 최현열 씨가 다른 회사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이 됐는데 그때가 내 기술부장 시절인데 그 새로운 경영진이 자기네들 수하를 집어넣기 위해서 롯데알미늄 메인 기술자인 아변기술자 고승주의, 가공기술자 신재서이를 본사로 불러올려가지고 얼토당토한 직위를 줬어요. 아변하던 고승주의를 감사실로 보내버리고 나는 개발실로 보내가 개발실 이름만 붙여놓고 아무 일도 안 주고 본사로 다 둘이 올려버리고 그 공장장을 어디서 이상한 사람을 데려가 공장장을 낮춰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장을 전부 장악하려고 꾸몄는데 그것을 알고 내가 일본 그 롯데 감사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 부정이 이런 일이 있다 해가 그 사람들 감사를 전부 해보니 내 말이 맞아가지고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두 사람 사장 전부 다 쫓아내버리고 또 새로운 사장을 갖다 넣었는데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도저히 이게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 회장에게 가서 나 그만두고 내 하려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롯데알미늄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옮기셨죠. 그랬더니 그 신격호 회장께서 내년에 롯데 제가부터 이사 이동을 좀 많이 할 테니 그때 다시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뭐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때 나는 내 사업을 한다고 억지로 오가에서 친척 동생하고 둘이서 그 인쇄 회사를 만들고 스티커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잘 되었으면 혼자 사업을 했을 건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던 차에 농심의 생산 담당 상무인 신동화 상무께서 나를 당장 오래라 해서 갔더니 말도 안 하고 나를 데리고 그 대경고 공장을 갔습니다. 그때 대경고업은 내 당숙인 신덕조 회장께서 농심으로 그 회사 전체를 인계해주고 다른 공장을 계획하고 가시고 그것이 농심 산하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 공장을 맡아 할 사람이 없다고 나를 내 이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가가 인사하라 그래가 얼떨결에 인사하고 그래 그 대경공업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맡으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 대경공업을 맡고 보니까 좌우 전후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경공업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부터 필요해서 롯데알미늄에서 간부 3사람, 그 다음에 광영돗반이라고 비슷한 업종을 하던 회사 거의 파산 상태라서 거기서 3사람, 6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 조직을 짜고 나는 이사 공장장,
그때부터 비로소 중역이 됐습니다. 거기 1967년입니다. 76년. 1976년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그 공장을 맡았는데 크지는 않아도 그래도 직원이 한 200명 되는 공장을 맡았는데 경리 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장고 제로를 가지고 나를 하라고 하는데 당장 그날부터 볼트 나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였나요? 이 회사는 아까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롯데알루미늄 가공 분야하고 똑같이 포장재 인쇄 가공 회사였습니다. 근데 인쇄 가공 모든 기계가 아주 구식이고 낡아빠진 국산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기대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설비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비에 그 똑똑한 사람을 한 둘이 채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설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단지 그거를 운영 자금도 없는데 설비를 개선할 자금이 없어서 매우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융제도 중에서 리스 제도가 그때 생겼습니다. 리스는 보증을 어느 정도 하면 100% 기계를 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설비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차차 그 회사 이름을 대륜공업 또 율촌산업, 율촌화학 이렇게 바뀌어가 오늘날의 율촌화학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유럽 오랫동안 출장 가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설비 때문에 가셨던 것 같아요. 주로 설비를 구하는데 처음에는 국산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생산성이라든가 질에 못 미쳐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기계를 넣어봤습니다. 일본 기계는 한결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좋았으나 내구성이 문제였어요. 잘 고장이 나고 부러지고 했어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 기계들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율촌화학의 현재 장비들은 거의 이태리 아니면 독일 거로 개체되어 가지고 아주 성능이 좋은 기계들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도 처음 들어갔을 그 시점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에서 나는 새마을 교육을 받고 또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회사 기풍을 활기차게 만들고 액티브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이 부쩍부쩍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이라는 것은 단지 농촌운동뿐만 아니고 공장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2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평론도 올라가서 내가 새마을운동 지도자상을 그때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새마을운동 지도자상도 타고 율촌화학이 포상을 받았고 하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회사로 이름이 났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없나요? 그 시절에는 아쉬웠던 게 별로 없었던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었습니다.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가 원체 억지를 쓰고 했기 때문에 총수인 농심 회장도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기계 도입하는데 담보할 게 없어가지고 그 농심 회장의 저택까지도 담보를 해가지고 기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그 조회 때마다 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서의 저거는 내 집도 접히 묻고 또 도장 안 짓는 거를 손을 잡고 가가지고 사인시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것도 좀 그래 해가지고 일을 해봐라 하는 칭찬 아닌 핀잔을 들은 적도 있는데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열정을 쏟고 또 재미를 봤던 것이 대경 인수해가지고 율촌화학이 바늘공단에 입주할 때까지가 가장 내 인생에서 활기차게 움직였고 보람되게 움직였던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부하들은 있나요? 특별히 잘하는 부하들을 갖고 지적할 수는 없어도 다 새마을운동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다 활발하게 열심히 해준 사람들이 간부였습니다. 내 밑에는 뭐 부장 세 사람, 그 밑에 과장 한 열 몇이 되지만 그 부장 세 사람 다 열심히 해서 몇 년인고 모르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율촌화학을 경영 대상을 줬습니다. 내가 그때 이제 부사장 시절인데 율촌화학이라 그럴 것 같으면 바늘공단에서는 제일 가는 회사라 하는 게 정평이었습니다. 퇴직은 언제 하셨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율촌화학이 급성장해서 그 시절에 89년 아니다 87년이구나 7년에는 벌써 율촌화학이 바늘공단에서 5,000평 공장 4개가 되고 양산공장이 쓰고 공장이 5개가 됐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익도 엄청나고 해서 심지어는 보너스를 900% 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잘 크는 회사였는데 또 하루는 농심 회장이 불러서 갔더니 엉뚱한 일을 또 맡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네 관광 호텔에 큰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걸 네가 계획해가 지어라. 내가 일생 동안 부산서 살았고 경남구 언양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에 내 기념으로 하나 남기고 싶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모욕을 얼마나 좋아하노. 그러니까 온천장에 내 기념될 만한 걸 네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옆에 일본의 고문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양반이 아마 그런 계획에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에게 그걸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이라든가 예전에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하면 다 되나 네가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 관광호텔 그 허심청 지금의 허심청 기획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내가 전담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키워온 율촌화학은 내가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양쪽에 겸직하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율촌화학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관광호텔 허심청 계획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때가 내가 전무 시절인데 그것도 막연했습니다. 그런 견본이 될 만한 것은 일본에 그때 목욕 문화가 확 일어나가지고 대형 목욕탕이 막 생기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고 해가지고 관광객이 몰리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로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을 맡아가지고 기획부터 오픈까지 3년 반을 걸려서 그 허심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허심청을 맡아 하는 동안에도 율촌학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결제를 하고 전화상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사인해주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1991년에 허심청을 오픈해주고 다시 율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2년인가 3년이 됐는데 허심청은 그런 대로 되는데 동네 롯데 관광호텔이 엄청난 적자를 내가지고 방금 엎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운영하던 신문석 부사장이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하게 되고 이러니까 호텔을 관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루는 또 나를 부르더니만은 재성이 네가 가야 되겠다. 나를 또 호텔 맡아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좀 생각해보죠 하고 나왔는데 부회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 나 그거 못합니다. 어? 죽어도 그걸 못합니다. 내가 왜 율촌 나와도 그거 합니까?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율촌이 기로에 선 것이 둘째 아들 동룡이가 들어왔고 근데 내 위에서 사장하던 한규사이라는 사람이 롯데 농심 슈퍼마켓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대표이사 될 사람이 서희를 율촌에 다 갖다 박을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암만 생각해봤자 나이도 63살이나 됐고 그래서 내가 율촌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퇴직 후에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은퇴 설계를 하셨나요? 전혀 은퇴 설계라는 게 없었고 나오고 나니까 첫째 앉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큰 곤란인데 마침 그때 내가 과거에 기계 발주도 해주고 그 공장에 도움을 여러 가지 줬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하는 성한기계라는 회사가 그걸 알고 나를 고문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이 고문 2두 임기를 하는 동안에 서울 사무소인 서초동 오피스텔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공장에 내려가서 지도도 하고 회의도 해가지고 기술 발전에 노력도 하고 그런 거를 성한 기계의 고문을 2년 두 임기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일을 그 뒤에 하셨나요? 이 두 임기 하고 나니까 또 그것도 너무 또 오래 있어서도 없고 사무실을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을 하나 사가지고 그게 이전해가지고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 개인을 일을 하면서 그때 마침 부동산을 좀 처분해가지고 그래서 서초월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몇 개 구매해가지고 그걸 생활 방책을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그래서 서초월드 오피스텔에서 내 사무실을 가지고 돈 안 되는 사회 활동을 좀 하다가 그만 접고 뭐 집에 들어앉게 되는 겁니다. 직장 후배나 사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뭐 별다를 게 없어요. 하여튼 삶이라는 것이 호락호락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일생 동안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내 살아온 경험에 의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게으름 피우면 그 인생에 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하튼 충실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이상 더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일생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정말 우리 내외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고 했는데 아버지 때에 가서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무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맨 바닥부터 갔는데 우리 내외는 정말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왔고 그 살아오면서도 자식들은 그렇게 어릴 때는 고생을 했는가 모르지만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키워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열심히 살아서 주위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첫째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대로 열심히 해줘서 남의 모범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동경하고 해서 너무도 행복한 노후가 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가족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실업 쉽게 말해서 포장 산업에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실제가 지금 포장업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하시나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거는 막 열심히 살았다고 기록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뭐 갑자기 해서 충실하지 못했고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해보니까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 이 얘기들은 내가 쓴 글도 있고 또 과거 흔적도 있으니까 그거로 참조하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은 내가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잘 기억했다가 좋은 점만 따가지고 남의 칭찬 듣는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